먼저 한일 관계가 적대적이지 않은 만큼 일본의 국방력 강화가 남한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자신이 변호사 시절에 일본을 방문한 일을 언급하면서 일본인의 근면함과 성실함, 예의에 충격을 받았다. 정치로 인해서 관계가 왜곡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 메시지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또 북한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막강한 군사력과 미국과의 동맹, 일본과의 안보 협력 확대를 언급하면서 우리는 이미 북한을 억제할 만큼 군사적으로 충분히 강하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생 경제 분야에서도 분배보다는 성장에 좀 방점을 실으면서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 추경 편성 필요성을 피력하는 과정에서는 민생 지원금을 포기할 수도 있다. 25만 원 민생 지원금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시사를 하기도 했고 어제 이 서울의 대표적인 대학가죠. 홍대 거리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자회견을 진행을 하고 주변에 일반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대 교체의 기적을 이루겠다라면서 사실상의 대권 도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 회견 장소를 대학가로 잡은 것도 아무래도 세대 교체론을 전면에 내세우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의원은 이 최근에 대선 캠프 구성을 위해서 특보단을 만드는 등 기초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선에 출마하게 되면 다른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은 어떠냐라고 기자들이 물었는데 어제 여기에 대해서는 나는 간다면 끝까지 간다라면서 단일화 가능성은 일축한 상황이어서 이 조기 대선이 만약에 치러지는 경우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맞서서 이 제3지대 후보로서 존재감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거사를 부정하고 전쟁 범죄를 부인하는 일본이 세계 평화를, 한반도 평화를 과연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연합훈련을 핑계로 자위대의 군합발이 다시 한반도를 더럽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반복된다라고 하더니 일본 핵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과거 제국주의의 침략 전쟁으로 주변국의 생존권을 위협했던 일본이 핵 오염수 방류로 대한민국과 태평양 연안국들의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말했던 이재명 대표. 지난달 31일에 이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한일 관계가 적대적이지 않은 만큼 일본의 국방력 강화가 남한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자신이 변호사 시절에 일본을 방문한 일을 언급하면서 일본인의 근면함과 성실함, 예의에 충격을 받았다. 정치로 인해서 관계가 왜곡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 메시지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또 북한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막강한 군사력과 미국과의 동맹, 일본과의 안보 협력 확대를 언급하면서 우리는 이미 북한을 억제할 만큼 군사적으로 충분히 강하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생 경제 분야에서도 분배보다는 성장에 좀 방점을 실으면서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 추경 편성 필요성을 피력하는 과정에서는 민생 지원금을 포기할 수도 있다. 25만 원 민생 지원금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시사를 하기도 했고 또 이 반도체 산업 연구 개발 종사자를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예외로 하는 이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내왔었는데 이재명 대표 최근에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성수 대변인, 일단은 오늘 내온 내용만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좀 다른 사람이 된 듯한 모습도 나오는데 속내는 뭘까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고 당 지지율보다 본인 지지율이 낮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드디어 이제 좀 그것을 깨닫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계엄이 터졌을 때 이런 식으로 막 힘을 쓰면서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한테 다 이렇게 포섭하는 모습으로 가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싹 기댔을 겁니다. 그런 모습을 안 보인 게 어찌 보면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다행인 면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드디어 그걸 좀 깨닫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랑 선거에 붙을 때만 해도 뭐 대중경제론 이야기하고 하면서 굉장히 좀 좌파적인 색깔이 강했거든요. 그렇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게 어떻게 된 거냐면 바로 그 유신까지 같이 갔던 김종필
총리죠. 네. 김종필 총리와 DJP 연합을 했을 때 비로소 대통령이 된 겁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좌와 우의 어느 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최소한 중도까지는 포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모습은 요즘 우리 당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극우라고 비판받는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그냥 무슨 반일 죽창가 이런 걸로 대표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그 모습을 좀 벗어나겠다는 거죠. 기본소득도 포기한다, 뭐 성장이 중시된다, 일본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전향적인 자세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당의 입장에서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느낍니다. 특히 오늘처럼 권성동, 권영세 두 투톱이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이런 순간에 이런 발표를 하는 것 네. 우리 당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서울구치소로 가서 윤 대통령 접견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이런 모습에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는 한미일 협력에 이의가 없다며 일본의 국방력 강화가 한국에 위협되지 않는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에 한미일 협력으로 구축한 가치 외교를 탄핵 사유로 적시한 것입니까? 최근 이재명 대표의 친미, 친일 발언은 오늘의 이재명이 어제의 이재명에게 손가락질하는 자기 부정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잠깐 한미일 협력을 지지하는 척 해봤자 본심은 다르다는 것을 다른 나라 정부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권력 획득을 위해 자신이 한 말을 바꾼다면 그 말은 언제든 다시 뒤집힐 수 있습니다. 어제는 세세하고 오늘은 아리까도하는 조변석계식 외교는 국민과 국제사회에 대한 기만에 불과합니다. 네, 송치훈 부의장님. 일단은 박상수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이런 모습이 국민의힘에겐 위협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굉장히 좀 강경하게 좀 비판하면서 좀 공정에 나선 모습을 보였는데 이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당에는 다양성이 존재해야 된다. 이 친명계 의원들한테 이 비명계 의원들한테 너무 예민하게 좀 다가서는 모습이 좀 옳지 않다 이렇게 당부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뜻입니까? 아무래도 지금 김경수 전 지사가 뭔가 그 당내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친명계 의원님들이 일부 되게 격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이 SNS 글을 올렸다가 지우는 경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당내 화합 필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저는 만약에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이번 대선 역시 지난 22년 대선과 마찬가지로 박빙의 승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진영 간 그 갈등이 워낙 심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지금 뭐 당내에 있는 김경수 전 지사나 김부겸 전 총리나 이런 김동연 지사 이런 분들을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층도 다 하나하나 끌어모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의 민주당의 모습을 봤을 때는 너무 단일 체제,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저항하고 싸울 수 있는 단일 체제를 좀 추구해왔기 때문에 네. 그런 모습에 대해서 좀 실망하시고 등을 돌린 전통적 지지층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그 마음을 되돌려야 된다는 이제 메시지가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친명계 의원들이 좀 격하게 반응할 경우 아마 큰 혼란이 있을 겁니다. 저는 당분간 진통이 있을 거라고 봐요. 진통을 겪어내고 이걸 이겨내야 아마 하나 되는 민주당이 될 수 있을 텐데 네.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내에서 계속해서 뭔가 화합을 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나와야 조기 대선이 열리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이 정도로 지금의 지지율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된다면은 아마 조기 대선이 열린다 하더라도 지금의 민주당으로는 이기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저는 김경수 전 지사가 지금 내는 메시지도 너무 과격합니다.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친명 체제 지금의 주류가 받아들이기에 너무 과격한 메시지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좀 중재할 수 있는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원로 정치인이나 아니면 다른 비명계 의원들의 메시지가 좀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가장 앞장서는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고 선언하겠습니다. 존 F 케네디는 43살에 미국의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을 달에 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43살의 토니 블레어는 영국의 수상이 되어 제3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46살의 빌 클린턴은 걸프 전쟁을 승리로 이끈 현직 부시 대통령을 꺾고 IT를 중심으로 미국의 중흥기를 이끌었습니다. 46살의 버락 오바마는 흑인 최초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변화는
과감한 세대 교체와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네, 윤주원 기자, 일단 이준석 의원이 갑자기 대선 출마에 가까운 얘기를 사실상 대선 출마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한 게 대선 출마 가능 나이인 만 40대 딱 됐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생일이 1985년 3월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이 되면 이제 대선 출마 자격 만 40세 요건을 갖추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어제 이 서울의 대표적인 대학가죠. 홍대 거리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자회견을 진행을 하고 주변에 세대- 일반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대 교체의 기적을 이루겠다라면서 사실상의 대권 도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 회견 장소를 대학가로 잡은 것도 아무래도 세대 교체론을 전면에 내세우기 위한 것으로 네. 보여지는데요. 이 의원은 이 최근에 대선 캠프 구성을 위해서 특보단을 만드는 등 기초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선에 출마하게 되면 다른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은 어떠냐라고 기자들이 물었는데 어제 여기에 대해서는 나는 간다면 끝까지 간다라면서 단일화 가능성은 일축한 상황이어서 이 조기 대선이 만약에 치러지는 경우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맞서서 이 제3지대 후보로서 존재감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바로 어제 저렇게 대권 도전을 선언을 했는데 오늘은 이 권성동, 권영세 국민의힘 투톱이 이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를 간 것과 관련해서 이 당장 국민의힘의 이 대권 잠룡들을 공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요? 오늘 면회에서 지도부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 얘기를 할 거다라고 하면서 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탄핵보다도 사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권영세 위원장은 이 본인의 SNS를 통해서 사람들은 늘 자기 그릇 정도의 크기밖에 생각을 못한다라는 글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송치훈 부의장께 한번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대선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실상의 대권 도전 선언을 했다는 것 그리고 또 젊은이들이 많이 몰린 홍대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심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이준석 의원이 청년 정치인으로서 도전을 하고 세대 교체 메시지를 던지는 건 매우 좋다고 봅니다만 저는 그리고 조기 대선이 거의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직 말씀하신 것처럼 확정되지 않았는데 확정되지 않은 만약에 그 탄핵이 기각될 경우 2027년에 대선이 열리는 건데 네. 지금 2년 전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왜 이렇게 조급해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준석 의원이 아까 케네디, 오바마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오바마의 그 연설문이나 이런 것들을 물론 봤겠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의원이 지금 장점도 많은 정치인이지만 단점으로 지적받는 것이 젠더, 세대 이거에 대한 갈라치기 정치를 한 사람으로 좀 단점이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걸로 당선이 됐습니까? 흑인만의 미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백인만의 미국이 있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미합중국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이 통합의 메시지로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좀 본받으면서 본인의 단점을 보완하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지 지금 너무 섣부르게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됩니다. 네. 개혁신당이 사실 내분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허은하 당 대표가 그래서 이준석 대표 의원이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한마디를 했고 또 이준석 의원도 거의 설전에 비슷한 얘기를 또 벌였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한번 듣고 오시죠. 이준석 의원이 어제 사실상의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부터 당내에서 진행된 당대표 축출 작업이 결국 이준석 대선 캠프를 위한 빌드업이었다라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집이 불타고 있는데 혼자 스포트라이트를 받겠다고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정치입니까? 자신의 정치적 계산만 챙기는 이런 행태야말로 전형적인 트러블 메이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황 정치를 하겠느냐라는 건데 제가 오히려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상황 정치했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이 있는데요. 네. 상황이면 그렇게 말 안 듣고 있겠습니까 지금? 네, 박상수 대변인 일단은 범보수라고도 할 수 있는 인물들인데 당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좀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다른 당의 내부 사정까지 제가 얘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앞으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지금 성치훈 교수님도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냥 진보 보수가 그냥 정말 세결집을 해서 1대1로 딱 붙는 대회전이 펼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 안에서 벌어지는 작은 분열은요.
앞으로 합쳐질 어떤 큰 판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 같다. 결국에는 국민들이 보기에 지금 이렇게 엄청 싸우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한두 달 있다가 다들 어깨 메고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그럴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적당한 좀 톤 조절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저는 지난 설 연휴 때 그 손석희 그 아나운서가 하고 네. 홍준표, 유시민이 하던 그 질문들이라는 프로그램을 네, 토론을 보면서 할때 있었죠. 토론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른 것보다 참 20년 동안 똑같구나. 예,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20년 동안 똑같구나. 우리 당은 그리고 우리 보수는 만약에 이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훨씬 젊게 갈 겁니다. 민주당이 그거는 조금 긴장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